지금까지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어깨를 아프게 했던 박격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맞춰 앞으로는 드론이 박격포를 대체하게 될 예정인데요. 이러한 소식은 해외 군사 매체 디펜스 미러를 통해 전 세계로 보도되며 여러 군 전문가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이 박격포를 드론으로 대체하는 것은 단순히 무기의 변화가 아니라 고병 작전의 패러다임이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들어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나라가 많아지고 있지만 기존의 무기 체계를 완전히 대체하는 모습까지 보여준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답게 구식 무기로 평가받던 박격포를 신속하게 첨단 무기로 교체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한국군의 편제 개편에 투입될 드론은 약 10km대의 사거리를 보유함으로써 기존의 박격포보다 3에서 4km 이상 더 긴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활용하면 북한의 도발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응과 화력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북한이 2025년에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과 같은 고강도의 군사도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한국군이 편제와 무기체계가 더욱 발전한다는 것은 적성국에 대한 도발 억지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60mm, 81mm 박격포 부대를 대체하기 위한 국군의 화력체계 개편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커리티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그동안 보병의 화력 지원을 담당하는 중심축은 단연 박격포였습니다. 자주포를 활용한 포병의 화력 지원이나 공군의 근접 항공 지원을 제외하면 보병이 자체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화력체계 중에서 가장 우수한 무기가 박격포인데요. 박격포는 포병의 견인포, 자주포와 달리 보병 병력만으로도 도수 운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전개 속도가 빠르고 높은 탄착각을 보유하고 있어 엄폐한 적을 타격하기 유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한국전쟁부터 월남전과 지금에 이르기까지 보병의 화력자산으로 60mm, 81mm 박격포를 애용해왔습니다. 소총중대에서는 60mm 박격포를 산문 운영했으며 소총대대 예하화기중대에서는 81mm 박격포 12문을 운영하는 것이 기본적인 편제로서 오랜 시간 보병의 화력자산으로 활약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더는 박격포가 보병 화력으로 일선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워질 예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보병중대급에서 활용하는 박격포를 드론으로 전략 대체할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드론 전력을 순차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전력 확보가 완료되면 박격포 부대를 드론 부대로 개편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81mm 박격포를 운영하던 화기중대는 아예 명칭이 드론 보충대로 변경될 수 있는데요. 한국이 드론으로 박격포를 대체하려는 것은 드론의 장점이 박격포의 단점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격포는 나름대로 다양한 장점을 통해 보병 화력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지만 이와 함께 명확한 단점도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특히 짧은 사거리와 무거운 무게, 다수의 운용 요원이 아쉬운 부분인데요. 60mm 박격포의 무게는 약 20kg, 81mm 박격포의 무게는 40kg으로 병력이 도수로 운반하기에는 쉽지 않은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구경이 큰 포병의 견인포와 달리 도수 운반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러한 무게는 보병의 기동성을 떨어뜨리고 병력의 전투 피로도를 증가시키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또한 사거리가 불과 수킬로미터 수준에 불과하여 다른 화력체계에 비해 짧은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아쉬운 요소인데요. 한국군은 보병이 무거운 박격포를 들고 다니면서 짧은 사거리에서 화력을 지원하는 것보다 드론을 활용하여 먼 거리에서 정밀한 타격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병력이 감소하는 시대 흐름을 고려할 때 다수의 병력이 필요한 박격포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적은 인원만으로도 운용이 가능한 드론이 미래 전장에 더욱 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렇듯 한국의 박격포 부대들이 드론으로 무기체계가 변화한다면 한국은 단순히 적에 대한 타격 수단이 바뀌었다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전략적 요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화력 지원의 속도와 부대 기동성 측면에서는 박격포가 드론을 따라잡기 어려운데요. 박격포는 포를 설치하고 박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격을 준비하는 속도가 드론보다는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포탄 사격 이후에 진지를 변환하는 속도 역시 설치된 박격포를 분해하여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감시 자산과 타격 수단이 늘어나는 현대전장에선 다소 느린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드론은 별도의 박렬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유사시 조금 더 신속하게 화력 지원이 가능하며 자폭 드론을 활용한 공격 이후 곧바로 병력만 해당 지역을 이탈하면 되기 때문에 박격포보다 더욱 효율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소총중대 대대급의 다수의 드론이 편제된다는 점은 다른 병과와의 원활한 재병 협동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병은 포병으로부터 원활한 화력 지원을 얻기 위해 전시가 되면 보병중대에는 포병의 관측장교가 배치되며 보병대대와 여단에는 포병의 화력지원장교가 배치됩니다. 관측장교는 전방에서 표적을 식별하고 화력을 유도하며 보병중대의 화력참모 임무를 수행하고, 화력지원장교는 대대와 여단에서 화력참모 임무를 수행하며 포병의 화력지원을 유도하게 되는데요. 보병이 박격포 부대를 드론 부대로 개편하게 되면 관측장교와 화력지원장교 이외에도 적을 식별하고 화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적 카드가 하나 더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기중대 등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적진을 정찰한 후 자체적인 화력으로 제압이 가능한 표적은 드론을 활용하여 직접 타격하고, 그렇지 못한 표적은 좌표만 획득하여 포병의 화력 지원을 요청하는 전략적 판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드론이 자폭 공격을 통해 적을 타격하기도 했지만, 드론을 통해 확보한 표적, 좌표로 포병 부대의 화력 지원을 감행하여 대규모 피해를 입히는 전술이 상당한 효과를 내기도 했는데요. 한국이 보병제대에 드론을 편제한다면 화력 지원과 화력 유도 임무를 모두 수행하는 전술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관측장교와 화력지원장교만으로 모든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재병 협동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집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박격포를 모두 드론으로 대체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드론은 우천시 원활한 작전을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아 박격포를 대체하기엔 어렵다는 것인데요. 물론 우천과 야간, 기타 가혹 조건에서 모든 드론이 원활하게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전자전 공격에도 취약하다는 단점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전 세계의 모든 무기 중에서 단 하나의 단점도 존재하지 않는 무기체계는 없습니다. 드론이란 무기체계가 분명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전차와 자주포 등 모든 재래식 전력을 전부 대체할 수는 없지만, 보병부대에서는 확실한 전략적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을 개선할 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드론과 박격포 중 무조건 특정 무기가 우수하다는 시각은 지양할 필요가 있는데요. 드론이 박격포를 대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 기존의 무기체계나 다른 병과의 협동 등을 더욱 심도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드론이 대체하는 박격포는 보병의 중대대급 제대의 60mm, 81mm 박격포이기 때문에 향후 보병의 화력 지원을 담당할 105mm 풍익자 주포와 기계화 부대의 120mm 비격 박격포는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하위 제대에서는 드론을 활용하여 빠르고 신속하게 작전을 수행하고, 드론이 활용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상위 제대의 풍익 비격이 화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폴란드와의 절충 교역을 확보한 자폭 드론 이외에도 국산 자폭 드론을 추가로 구매하여 연내 실전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도입될 자폭 드론은 수십 대 정도의 규모가 될 것이며, 한국은 드론의 성능 개량 작업과 배치 규모 확대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 관계자에 따르면 폴란드로부터 도입된 드론과 한국이 개발한 드론을 병행하여 운영하면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비롯하여 다양한 타격 작전을 수행하며 군 작전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드론을 활용한 소모전 양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앞으로는 포탄에 준하는 수준으로 자폭 드론을 비축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탄 공급 문제가 불거지며 한국의 포탄 생산력과 비축 물자가 조명을 받았던 것처럼 적극적인 드론 비축을 통해 적선국의 군사 도발에 철저한 대비 태세를 구축할 것입니다. 한때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드론 개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군사 강국들이 적극적으로 드론을 연구하고 있을 때 여전히 과거의 무기체계에만 갇혀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보병 편제를 완전히 개편하는 방향으로 그 어떤 나라보다 더욱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거친 도발과 망언을 일삼고 있는 북한이 조금이라도 한국을 위협한다면 새로 개편되는 드론 중대가 적의 도발 의지를 완전히 분쇄할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전장의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발전하는 대한민국 국군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5월 13일 해병대 박격포 영상입니다. 120mm 박격포는 박격포 전력 중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박격포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던 60mm, 81mm, 4.2인치 박격포들이 있었지만
120mm 박격포는 훨씬 더 강력한 화력과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살상반경 등 포탄의 위력 측면에서는 105mm 복사포보다도 더 강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어 120mm 박격포는 현대전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화력 지원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궤도형 장갑차에 120mm 박격포를 탑재한 비격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그 효용성은 입증된 상태입니다. 비격은 그 별명에 걸맞은 명품 박격포 중 하나로 육군의 기계화 부대에 배치된 가장 강력한 화력 무기입니다. 하지만 해병대에게 이런 강력한 무기 체계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바로 전방 육군부대에 우선 배치되어야 하는 군 당국의 정책 때문이었는데요. 그동안 해병대에서는 120mm 박격포의 화력을 간절히 원하였지만 기존의 해병대가 보유한 K9 등의 자주포 전력으로 인해 추가적인 화력 자산의 실전 배치가 뒤로 밀려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의 상륙작전에는 이동이 용이하고 화력이 강력한 무기체계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명실상부 세계의 최강 K9 자주포의 강력한 화력은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만 상륙작전에서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바로 무거운 무게입니다. K9의 중량은 무려 47톤이며 그보다 가벼운 KO-15A1 자주포도 26톤의 중량이 나가기 때문에 함정에 탑재할 수 있는 수량과 상륙 직후 기동성 측면에서 제한사항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솔계급 공기부양정들은 탑재 능력의 한계상 이러한 자주포들의 해안 상륙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고준봉급 상륙함도 차량은 700톤까지만 탑재가 가능하여 자주포 구대를 대량으로 수송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해병대는 상륙작전의 적합성을 갖춘 화력 자산의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였습니다. 경량화를 통한 함정 탑재 효율성과 원활한 작전이 가능한 기동성, 여기에 더하여 적의 주요 방어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전투력까지 갖춘 화력 자산의 도입을 간절히 바랐는데요. 그런데 마침내 해병대의 요청에 우리 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20mm 박격포 제작업체인 S&T 다이내믹스는 이전부터 소형 전술 차량을 활용하여 다양한 화력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무기 개발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는데요. 최종적으로 소형 전술 차량에 120mm 박격포를 탑재한 신형 박격포가 해병대의 테스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형 전술 차량 탑재형 120mm 박격포는 소형 전술 차량이 가진 기동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적진에 신속하게 화력을 투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크기와 빠른 속도를 앞세워 기존의 장갑차들과는 다른 기동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병대는 2026년부터 해당 제품을 시범 운용한 뒤 전력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 육군에서도 신속 대응사단들이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방보라는 별칭까지 있는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전력 중 하나는 박격포입니다. 박격포 자체는 물론이고 포탄도 엄청난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우선 미국이 1000여 문 정도의 박격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군은 4.2인치 박격포만 1840문이고 포탄 재고는 250만여 발이나 비축 중입니다. 한국에 4.2인치 박격포가 도입된 것은 한국전쟁 때였습니다. 이후 1964년도부터 육군보병연대의 화력 강화를 위해 전투지원중대 편제화기로 배치됐으며 1970년대 중반에는 미국의 M30을 국산화한 킬로미터 30을 생산해 운용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우리 군도 이미 자주박격포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K100의 자체 박격포를 탑재한 K242 자주박격포를 기계화 부대의 화력 지원용으로 활용하면서 유사시 악원 기계화 부대의 진격을 저지하는 적포병을 단시간에 무력화시키는 화력투사 수단으로 활약해왔습니다. 이외에 킬로미터 30을 K200의 이원에 탑재해 자주박격포로 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4.2인치 박격포를 40년이 넘도록 운용하면서 당연히 노후화를 피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4.2인치 박격포의 대안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포탄 재고가 250만여 발이나 남았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보유량이냐면 단순 계산으로 해마다 1만여 발을 훈련용으로 소진해도 250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막대한 물량이 남아있는 기존 박격포와 포탄은 계속 비축하고 운용하되 적어도 기계화 부대용의 자주박격포만큼은 120mm 자주박격포로 교체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120mm 자주박격포 개발에 나섰고 413억이라는 한정된 예산 속에서 뽑아낸 최선의 결과물이 120mm 자주박격포 비격입니다. 그런데 해병대를 위해 개발된 120mm 박격포는 비격과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박격포 개발에 사용된 소형 전술 차량은 그 중량이 6톤 이내로 기존 비격에 사용되었던
K100A1의 중량이 약 13톤인 것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가벼운 중량을 자랑합니다. 심지어 K9 자주포의 중량인 47톤과 비교하면 무려 약 8분의 1 수준으로 감량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무게 차이 덕분에 신형 120mm 박격포가 기존의 무기체계보다 상륙작전 간 해상 및 공중이동에 훨씬 더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적을 신속하게 무력화시켜야 하는 상륙작전에서는 장비의 무기에 따라 수속 능력과 기동성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이것이 작전의 성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에 신형 120mm 박격포의 개발과 도입이 해병대의 전투력을 강화할 것이란 환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상륙작전이 개시된다면 신형 120mm 박격포가 선두에 투입되어 적의 해안 진지 등을 파괴하고 교두보를 확보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뒤이어 후속 상륙을 통해 자주포들이 투입되는 방향으로 한층 더 효율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경량화가 된다면 CH-47 치누크 같은 헬기에도 매달아서 작전 지역으로 신속하게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병대가 해상 및 공중으로 침투하기에 적합할 뿐 아니라 육군의 신속 대응사단들도 유사시에 활용하기 적합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잠재적으로는 육군에서도 200문가량의 도입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이 신형 120mm 박격포의 장점은 아직 더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신형 120mm 박격포는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할 경우 최대 13km까지 사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대 발사 속도는 분당 10발의 사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존에 한국군이 운영하고 있던 비격은 운영 인원이 4명, 최대 사거리 12km, 최대 발사 속도 분당 8발이란 점과 비교해보면 신형 120mm 박격포의 성능이 한층 더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형 120mm 박격포는 3명의 인원만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군 인력 감소에도 매우 적합합니다. 특히 해병대는 소수 정예로 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규모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은 전술적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소형 전술 차량 운영에 더 적합하도록 120mm 박격포의 경량화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병대가 이러한 신형 120mm 박격포를 대거 도입하여 다량으로 박격포탄을 발사한 뒤 신속하게 이동하는 히트앤드런 전술을 구사한다면 적의 해안방어진지나 고지 등지에 은폐한 적군을 괴멸시키는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신형 박격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중국은 군사적 분쟁이 발생할 시 한반도에 대한 무력 투사를 위해 북부정부의 전력을 지속해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북부정부는 한반도로 들어올 확률이 가장 높은 부대인데요. 이러한 중국에 대비하여 우리 대한민국 해병대는 유사시 중국군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한반도의 북쪽 지역의 상륙작전을 전개하는 계획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한반도 북부 지역으로 신속하게 상륙한 뒤 거점을 점령하고 방어선을 구축하여 중국군의 남하를 위에서부터 빠르게 저지한다는 것이 주된 계획인데요. 이때 빠른 기동성을 바탕으로 언제든 신속하게 전장 투입이 가능한 신형 박격포를 보유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해병대는 중국군의 남하를 초기에 무력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발하는 적성국에 대해 억지력도 가질 수 있습니다. 비상사태 발생 시 우리 대한민국의 신형 박격포가 신속하게 투입되어 전술적 우위의 지형을 선점하게 된다면 중국군에 대한 화력전투 이외에도 아군의 헬기, 함정 등 군사 장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의 방어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적진의 주요 거점으로 투입되는 해병대는 자연스럽게 적진에 고립될 수 있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20mm 박격포를 통해 화력이 강화된다면 육군의 대규모 병력이 북상하기 전에 더 많은 작전 수행과 적군의 제압이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한국이 개발한 기존의 120mm 박격포는 이미 수출 논의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동성까지 더해진 소형 전술 차량 탑재형 120mm 박격포는 수출 시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산 전투기 KF-21 공동투자국이었던 인도네시아가 1조 원 먹튀를 하게 되면서 한국 정부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는데요. 빠른 결단을 못 내린 탓에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을 완전히 끊을 수 없었으며 공동 마케팅 체제도 어느 정도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16년 한국과 인도네시아 KF-21 공동개발 합의 내용에 따라 제3국이 KF-21 전투기에 많은 투자를 하기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다만 이는 공대공 성능 검증에 집중한 블록1에 국한되며 블록2 개발이 한창 시작되는 지금 많은 국가들이 KF-21 사업 참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에 대한 관심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까지 퍼져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 군사정보 언론 인퍼나우만에서는 부품을 구하기도 매우 힘들어지고 기존 스텔스 전투기와 비교해봐도 2배 이상 값비싼 유지비를 가진 유럽 파이터 타이프는 사실상 유럽의 실패자이며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중 세계 시장에 나와 있는 전투기로 미국산 F-35 전투기 성능 검토와 함께 한국형 KF-21 보라매가 현재 독일 공군이 필요시하는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동일한 성능 검토에 들어가겠다는 이례적인 발언을 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독일을 포함한 다양한 해외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이 가진 K9 자주포와 레드백 등은 이미 명품 무기라는 소문이 났으나 아직 한국 공군의 저력은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T-50 훈련기와 FA-50 전투기가 차차 수출됨에 따라 한국산 전투기에 방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실전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KF-21 전투기를 지켜보는 국가가 많은 만큼 향후 KF-21 전투기의 미래도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CNN 기자가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그는 육지 시뮬레이션을 하는 등 한국 공군의 전투기에 대해 경험해보고 KF-21 전투기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는 KF-21 전투기에 대해 감탄하며 디지털의 경이로움이 다른 전투기라고 극찬하였습니다. 한국의 KF-21 전투기를 직접 경험해본 사람은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전투기를 개발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공동개발에 선뜻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이 있는데요. 다만 국내에서는 이미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을 하다가 난감한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공동개발에 관해 신중해야만 한다는 기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다른 모든 국가들이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분담금 미지급 사태를 확인했고 인도네시아가 방산무기를 구매할 땐 현찰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해주는 추세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러시아산 무기도 도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에서 가성비 좋은 무기를 주로 도입해왔기에 이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운영하던 러시아 무기들까지 부품 수급이 차단되며 무기 도입은 물론 가동률 문제도 터지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항공방산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로 손꼽히는 것 중 하나는 가동률과 가성비입니다. KF-21 전투기가 기존 미국산 전투기들에 비해 A사 레이더 등의 핵심 기술 성능 면에서도 부족하지 않으면서도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F-35 전투기의 공백을 메우거나 미국산 F-35 전투기의 문제점이 다른 기종에도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강력한 대안으로 KF-21 전투기가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일부 성능적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산 KF-21 전투기가 F-35 전투기를 앞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KF-21 전투기는 F-35 전투기에 비해 인면화중이 적은 편입니다. 비행기 중량을 날개 면적으로 나눈 값인 인면화중이 많아질수록 이착륙할 때 고속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인면화중이 적다면 이착륙할 때 천천히 움직여도 안전한 비행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실속 속도도 느려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공 시간이 길어지고 상승안도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말은 KF-21 전투기가 F-35 전투기보다 더욱 유연성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미국 F-35 전투기 공백을 메울 유력한 기체로 KF-21 전투기가 돌풍을 일으킨 것이 이해됩니다. 그만큼 한국의 핵심 고객 국가들이 모인 중동은 물론 동남아와 유럽에서도 대한민국산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대단합니다. 가장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국가는 바로 UAE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UAE가 중국의 5세대 전투기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UAE에서 중국산 전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에 많은 외신이 의아해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UAE는 과거 중국산 전투기 도입 이후 중국산 전투기에 못 믿을 만한 성능을 경험하고는 아예 눈길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외 군사 전문 매체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지난 4월 UAE 협동작전사령관 베이징을 방문한 이후로 UAE 공군이 제20 도입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9년 대화를 위해 5세대 전투기가 절실했던 UAE는 미국 측에 F-35 전투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UAE 자국 내 중국산 장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유출을 우려해 F-35 전투기 판매가 불가하다고 했고 이에 UAE는 모든 중국산 장비 도입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F-35 전투기 도입은 불발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대한민국과의 전투기 공동 개발에 눈독을 들이게 된 것입니다. UAE는 과거부터 한국산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저변에 깔린 상태였으며 KF-21 프로젝트는 F-35 전투기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이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자 중국산 전투기에 대한 논의를 하며 미국에게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 군사 매체들 역시 UAE가 정말 중국 전투기를 사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UAE의 행보가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미국을 상대로 약한 소리만 내던 UAE가 정말 중국으로 방향을 트는 것은 아닌지 미국 입장에선 걱정이 들기 시작했고, 이는 한국과 미국이 만난 극비회담에서 KF-21 전투기에 대한 UAE와의 수출에 대한 논의가 오갔던 겁니다. 미국은 아직 UAE를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F-35 전투기 수출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전투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KF-21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것이 낫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만큼은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과잉 생산으로 겨우 목표한 경제 성장률을 맞추고 있지만 경제 상황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석유부국이 자신들의 전투기를 구매한다고 해서 좋아하다가 알고 보니 자신들을 이용할 뿐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받고 있는데요. UAE의 입장에서는 중국산 전투기가 정말 저렴했지만 성능 면에서 너무나도 형편이 없는 종이 비행기라고 느꼈고, 결국 중국과 향후 협상은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UAE가 관심을 가지자 기대에 부풀었고, 최근 한국과 미국의 회담 내용이 밝혀지자 크게 실망한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과 미국의 비공개 회담에서는 KF-21 전투기 수출 논의가 있었습니다. 미국 F-35 전투기 도입을 원했던 아랍에미리트에 한국산 전투기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죠. 미국 국방부의 국방안보 협력국 국장이 방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는 하나에어로 스페이스 및 카이와의 비밀 회담을 위한 것이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이 자리에서 FA-50 KF-21 전투기를 포함한 한국산 무기 수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회담이 알려지자 오히려 중국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해오며 난리가 났습니다. KF-21 전투기와 FA-50 경공격기의 미국 회담이 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우선 FA-50 경전투기는 추 미국이 해군 훈련기 도입 사업을 하게 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기체입니다. 현재 세계 경전투기 시장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KF-21 전투기의 경우 미국과 협력하기에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방부국장은 회담이 끝난 후 소셜미디어 링크드인을 통해 한국이 대외 군사 판매를 할 경우 소통을 더 강화할 것이며 동맹국의 방위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시너지를 통해 중동 지역의 수출을 확대할 것이라는 뜻인데요. 이로 인해 KF-21 전투기의 첫 수출 대상국이 중동 석유부국 아랍에미리트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UAE는 한국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만행이 밝혀지자 한국에게 손을 내밀며 인도네시아의 미납금 대납 및 KF-21 프로젝트를 쭉 함께 진행하고 싶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한 유럽 국가인 스웨덴 역시 한국과의 긴밀한 군사 협의를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한국과의 공동 개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기술 공유와 재정적인 부담이 모두 가능한 국가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와 같은 방산대국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독자적인 전투기를 만들었고 첨단 잠수함 생산 능력까지 지닌 곳이 바로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의 인구는 1000만 명에 불과하지만 전투기 역사를 선도했던 국가인 만큼 기술적 기반이 탄탄하며 오랜 기간 군수산업 육성을 주력했던 국가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수출국이기도 한 스웨덴은 특히 사부가 만든 4.5세대 전투기 그리펜을 주력으로 방산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펜은 가성비도 좋지만 다목적성과 완성도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산 KF-21 전투기와 그리펜의 경쟁 체제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스웨덴과 협력하게 된다면 현재 명성을 떨치는 그리펜과 떠오르는 태양인 KF-21 전투기의 기술력 합쳐져 세계의 파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유럽의 두 개 그룹은 GCAP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영국, 이탈리아, 일본과 FCAS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스웨덴의 참여를 간절히 원할 만큼 스웨덴의 기술력에는 힘이 있습니다.
스웨덴은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관심이 없다며 유럽 국가를 뿌리쳤지만 결국 스웨덴의 선택지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세계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은 유럽산 무기를 써야 한다며 한국 무기 도입을 비판했었는데 이번 스웨덴이 한국과의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참여한다는 소식은 프랑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의 이러한 움직임은 사실 예견된 것이었는데요. 방산 관계자들은 그동안 스웨덴과 한국은 방산 분야에서 유기적인 협력을 진행해왔으며 서로 힘을 합친다면 놀라운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심지어 스웨덴의 정찰사업본부장은 20년이 넘는 기간 한국 방위산업과 협력하였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다며 향후 협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기술 이전을 넘어 디지털 운용 환경 등의 노하우까지 공유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스웨덴은 실제로 오랜 기간 긴밀히 협업해왔는데 최근 한국 KF-21 전투기가 놀라운 성과를 거두자 스웨덴은 한국과의 협력이 실효성 높은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스웨덴 고위 관계자는 현재 한국과 스웨덴의 관계에 확실한 것은 양국의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과 한국의 군사 방산에 대해 스웨덴은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군사 레이더, 잠수함, 전투기 등의 사업 분야에서 대한민국과 긴밀한 협력을 시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KF-21 6세대 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은 요구 조건이 서로 다른 미 공군과 해군,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다국적 협력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국적 협력은 개발 비용을 나누고 서유럽적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선택인데 신뢰성과 기술력이 없는 국가가 아닌 전투기 기반을 닦아온 스웨덴이라면 분명히 큰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국과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6세대 독자 개발을 중단했는데 이는 차세대 전투기가 요구하는 성능이 엄청나고 그에 따른 개발비가 비싸 혼자 개발하기엔 벅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이미 유무인 복합전투 비행체계 능력을 80% 이상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는 2040년에는 완전한 스텔스 능력을 기반으로 6세대 유무인 전투기로 진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에 분담금을 내는 수준이 아니라 개발비를 포함해 탄탄한 기술을 가진 나라라면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은 공동개발을 진행할 때 더욱 계약 세부 사항에 신경을 쓰고 독소 저항을 넣어 이번 인도네시아와 같은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스텔스 기술까지 확보한 상태로 외국 업체와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스텔스 모듈에 대한 6월 16일 영상입니다. 최근 미국 군사무기 전문기관 글로벌 시큐리티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뜻밖의 기사를 보도함에 따라 세계 각종 외신들이 대한민국 스텔스 기술 개발 상황에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큐리티에서 언급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면 대한민국 KF-21 전투기에 적용할 폴리미드 스텔스 모듈 필름과 PD 소재 기반의 스텔스 기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글로벌 시큐리티가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폴리미드 스텔스 모듈 필름은 차세대 스텔스 모듈로 분류되며 기존 스텔스 필름 대비 RCS 수치를 획기적으로 낮춰주지만 유지 보수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항공기 같은 공중기체에 이용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로키드 마틴조차 폴리미드 스텔스 모듈을 F-35 전투기에 접목시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이 스텔스 모듈을 PD 소재와 결합해 새로운 스텔스 신소재를 탄생시키며 KF-21 전투기 동체 인공구조 기반의 레이더 전파, 흡수체 테스트를 이용하여 RCS 감소를 테스트한 후 더욱 적은 양의 폴리미드로 레이더 흡수체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되어 기존에 존재하던 고성능 폴리미드의 스텔스 필름 단점들을 대부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소재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중국 당국 역시 적잖은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KF-21 전투기 차세대 스텔스 소재를 통해 적 전투기의 레이더 흡수 대역폭을 더욱 넓힐 수 있다는 성능적 장점은 물론 스텔스 모듈 신소재를 활용한 전자기파 흡수 성능을 극대화하여 폴리미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유지보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이 스텔스 분야에서 최첨단 신소재 개발을 성공해내자 전 세계 군사무기 외신 언론들은 KF-21 전투기에 관한 스텔스 모듈 성능에 찬사를 보내기 시작하며 한국의 기술력을 분석한 내용을 거침없이 발간하고 있습니다. 포브스를 비롯한 군사무기 전문기관인 사이언스 유로피안 싱크탱크 등 세계 각국의 유명 군사
전문기관과 매체를 통해 KF-21 전투기 스텔스 모듈에 관한 평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브스는 최근 공개된 KF-21 전투기의 기체 형상을 한 번 더 주목했습니다. 한국산 KF-21 전투기는 미국산 F-22 랩터와 유사한 형태로 적 레이더파를 상당 부분 상수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스텔스 모듈 등 관련 기술을 추가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순식간에 완벽한 5세대 전투기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5세대 이하 전투기 가운데 중국산 J-20을 빠르게 따돌리고 가장 높은 스텔스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정밀 유도, 폭탄을 통합한 야간 비행 시 초음속으로 운영한다 해도 한 발 앞선 기체의 기동성으로 인해 대규모 작전 상황에도 무리가 없는 분명한 한국형 다목적 전술기라고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가 급격한 성장을 보이자 일본 요미우리와 중국 환구시보에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특히 미국 군사 언론 글로벌 시큐리티에서 한국이 현존하는 4.5세대에서 5세대 전투기 중 가장 최상급의 스텔스 모듈로 평가되는 최초의 폴리미드 기반의 스텔스 기술을 적용하는 것까지 완벽히 개발해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스텔 모듈 기술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초음속 스텔스기 제조 엘리트 그룹에 합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자 요미우리와 환구시보는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대한민국이 놀라운 성과를 달성한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것입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 언론은 한국인들이 KF-21 전투기 실전 전투기 성능까지 완벽히 성공해냈다며 항전 장비를 장착하여 스크리밍 기동과 코브라 기동까지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놀랍다고 언급했습니다. KF-21 코브라 기동 및 급선의 고기동 비행 능력, 최첨단 장치 무장은 전 세계에 있는 보편적 전투기 성능을 가볍게 뛰어넘으며 그 중에서도 중국산 로우급 전투기는 보람의 앞에서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중국산 전투기뿐 아니라 일본의 F-2 전투기까지 초격차 수준으로 따돌릴 수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2015년 전투기 개발 사업에 착수해 5년 만에 이뤄낸 기적 같은 성과로 우리 한국을 단번에 세계 3위의 스텔스 전투기 개발 능력을 갖춘 명실상부 항공기 제조 선진국으로 등극시켰습니다. 항공산업의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강력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까지 줄을 잇게 되면서 과거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술력이 전무했던 한국에서 이와 같은 성과가 나온 것에 대해 기적과 같다는 평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한국이 2022년까지 군사항공의 독점적 제조국 클럽에 합류하고 최고의 수출,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52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 발판을 마련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동시에 전투기 독자 개발은 세계에서 13번째이지만 F-15와 같은 항공전자 및 레이더 능력이 뛰어난 장비를 확보해냈으며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첨단 초음속 전투기로 따진다면 8번째에 해당하는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KF-21 전투기가 빠르게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 확인한 바로는 부품 국산화율이 무려 80%에 달하게 되면서 수많은 부품이 한국산으로 바뀌었으며 대한민국 전투기 가동률이 급격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놀라운 점은 제작기간 대비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형 스텔스가 적용될 KF-21 블로기가 출시된다면 동북아 국가 어디서든 대한민국의 위치를 감히 넘보기 어려울 것이 자명해 보였습니다. 심지어 KF-21 가격 경쟁력은 미국의 해외 판매 주력기인 F-35 전투기를 빠르게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량 생산 체제만 완벽하게 갖춘다면 현재 반도체 영역만큼이나 상당한 수출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가 실전 배치되는 순간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력은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이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공군의 KF-21 전투기의 양산 가격을 850억 원 수준으로 예상하며 미국산 F-35 전투기에 비해 가동률이 80%, 절반 이상 수준의 운영 유지비를 갖추는데 성공한다면 현재 알려진 KF-21 전투기 300대 이외의 스마트 팩토리로 불리는 파스 시스템으로 KF-21 전투기 생산 라인을 증가시켜 1000대 이상의 국산 전투기 생산 라인까지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1990년대부터 스텔스 전투기 제작 프로젝트를 시작한 중국은 2010년대로 최초의 스텔스기인 J-20를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2017년부터는 본격적인 전략화에 매진했으며 J-20뿐 아니라 FC-31 전투기까지 세계에 내놓았습니다. 중국은 5세대급 기종 2가지를 개발하며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중국이 자랑스럽게 광고하는 FC-31 전투기는 처음부터 중국이 작정하고 개발에 나선 모델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FC-31은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이들이 많았던 기종인데요. 이 기종은 원래 중국 정부가 아닌 중국 민항업체가 추진하는 전투기였기 때문에 중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제20 전투기와는 출발선부터 달랐습니다. 때문에 일찍이 개발에 들어간 기체지만 시장에서는 호응이 없었습니다. 2015년 항공전시회에서 해당 동체를 공개하며 해외 바이어의 관심을 끌기 위한 선전을 했지만 중국 정부는 물론이고 해외 정부의 관심도 모으지 못했습니다. 프로젝트 사태가 위태로웠던 순간 중국 정부가 결국 FC-31 똥아주를 내려보내며 극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뒤늦은 기술 지원과 자금 지원이 들어가면서 FC-31 전투기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설계의 한계에 부딪혀 기형적인 모습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0년간 개발을 진행한 덕분에 2021년에 겨우 시제기가 나온 FC-31 전투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 출혈도 심각하기에 어떻게든 우수한 기체라는 홍보를 진행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체의 신뢰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비슷한 시기에 하늘을 날아오른 KF-21 전투기는 완벽한 성공을 거두며 세계는 중국과 비교되는 행보를 걷는 한국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중국은 다급하게 FC-31 전투기를 찬양하며 KF-21 전투기를 깎아내렸지만 전 세계인들은 이를 모두 지켜보며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한국산 KF-21 전투기의 실제 성능 테스트를 지켜본 세계 각국은 결국 한국의 KF-21 전투기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깎아내리려고 시도한 비교 전략이 오히려 한국 전투기의 우수함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동북아시아에서 공중전이 벌어진다면 한국 공군의 KF-21 전투기는 제대로 된 위력을 적국에게 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가 빠르게 발전하며 세계는 다시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의 군사무기 발전 동향을 실시간으로 확인 중인 미국 국제방산무기동향연구소는 최근 한국의 KF-21 전투기 개발 과정을 지켜보며 다소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바로 최첨단 무기 기술력 발전 단계를 기록 중인 우리 대한민국이 사거리 1500km 이상 발사가 가능한 미사일 탑재용 고속 추진관 기술을 개발하고 다수의 적 전투기를 상대하는 멀티 시스템이나 다기능 편대비행 통합체계인 KLINK와 첨단 부품에 대한 생산 제조 능력까지 모두 확보하게 된다면 한국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KF-21 전투기를 5세대는 물론 6세대까지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근미래의 6세대급에 가까운 진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제 세계에서 네 번째로 꼽히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신흥 항공기술 강대국으로 떠오르자 세계 각국의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발언은 사실 꾸준히 나왔던 발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미국 CSIS가 명확하게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에서 기대 중인 KF-21 전투기의 폴란드 수출을 통과시키거나 한국 공군의 KF-21 전투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는데 외국산 부품들은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결국 독자 부품 개발을 통한 대한민국의 국방 수준을 독자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 사항이 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현재 한국의 엔진 개발 상황과 무인기 개발 상황까지도 놀라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지난 23일 한화여로 스페이스 경남 창원 제1사업장 엔진 연소 시운전실 시험실 안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공중에 매달린 엔진을 점화하자 굉음과 함께 뒤편에서 포르나염이 일직선으로 뿜어나왔습니다. 엔진 시운전실은 각종 엔진 성능을 실험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우리의 염원인 항공엔진 국산화의 목표를 도달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한화여로와 두산에너빌리티가 합작하여 엔진 개발을 진행하기 시작하자 이제는 그에 대한 성과가 차츰 보이면서 이제는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들어갈 엔진 부품마저도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대한민국이 과거와는 다르게 최첨단 기술력을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준 것이죠. 그러던 와중 한국을 항공기술 강대국 반열에 올려줄 가장 필수적인 엔진 개발에 대한 성과가 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재 한화여로 스페이스에 따르면 KF-21 전투기에 탑재될 국산 엔진은 기존 미국산 F414 터보팬 엔진보다 더욱 강력해진 고성능 램제트 엔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한화여로 측이 영국의 롤스로이스사와 협력하여 터득한 기술인 엔진 제어 장치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였으며 당시 미국 측 기업은 한국과의 엔진 개발, 협력을 다소 꺼려하는 분위기였으며 한국과의 기술적 협력을 거부했던 결정적 원인은 기존 F414 미국산 엔진과 부품을 추가적으로 납품하여 이득을 보기 위해서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한국이 램제트 엔진을 빠르게 개발해낼수록 KF-21 전투기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엔진 기업체의 입지가 축소되거나 아예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자체적으로 전투기 항공엔진 국산화에 힘을 쓰고 있으며 초기에는 영국과 협력하여 추가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국산 제트 엔진을 시험 이전 하나에어로가 아닌 한국항공우주산업 역시도 기존 KF-21 보람의 전투기에 탑재하던 미국산 F414 터보팬 엔진의 성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5세대 초음속 전투기 엔진실 증비행을 시험하겠다는 언급을 공식적으로 발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처럼 최근 KF-21 전투기가 본격적으로 국산 엔진 가동과 시험을 시작했는데요. 이번 달 국산 엔진 시험을 시작하여 다음 달에는 무인 전투기 플랫폼을 통한 국산 엔진 시험을 완전하게 확정지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KF-21 전투기의 국산 엔진 최대 출력은 약 44,000 파운드로 중국산 엔진을 순식간에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놀랍도록 강력한 출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KF-21 전투기 블로기가 고도의 열탐지 레이더 기술에 노출되지 않기 위한 다양한 스텔스 기술이 구현되고 있으며 그중 하나의 방법으로 엔진 배기 노즐부에는 한국형 스텔스 엔진 기술을 적용한다고 밝혔죠. 한국형 스텔스 기술로 인해 엔진 온도 하락과 저피탐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며 일반적인 이온원형 노즐에 비해 일정 간격으로 여러 개 돌출된 형상을 가진 스텔스 형상을 전격 채용하였습니다. KF-21 전투기의 전투기 엔진 지상시험은 향후 2년간 반복 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고도와 비행거리, 이륙 증량 등을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4만 파운드급 출력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엔진과 유럽연합의 유로파이터 타이푼보다도 훨씬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놀라운 성능의 전투기 엔진을 한국은 다가오는 2030년까지 개발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4순위의 가스터빈 엔진 기술 보유국이며 이러한 가스터빈 엔진 기술력을 토대로 삼아 미국과 유럽연합 등 보편적인지 엔진에 적용되는 터빈 기술력을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직접 보유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1차적으로는 한국산 무인기의 엔진을 탑재해 비행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소형 무인기였으며 차츰 대형 무인기와 스텔스 무인 전투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KF-21 전투기 실전 향산을 시작하면서 무인기 개발의 변곡점을 맞이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휴먼 로봇을 제작하며 미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항공기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해당 기술력을 바탕으로 무인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무인기용 스텔스 기술을 국산화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군이 첨단 무기 개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보도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미국의 군사 전문가 데이비드는 한국 스텔스 전투기에 대해 진심으로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는 한국의 스텔스 무인 체계에 무인 드론이 도입된다면 KF-21 전투기가 몇 단계의 진화를 통해 미국산 F-35 전투기의 화력 체계를 넘어설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형 무인 스텔스 전투기가 이상 징후 발생 시 KF-21 전투기의 상황을 공유하게 되면 적의 방공망을 피해 초저공으로 접근해 순식간에 섬멸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국산 무기 체계의 장점인 KLINK 네트워크 연결 능력이 또 하나의 무기가 되고 있는 것이며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의 군사 무기 전문 매체 기자 수바시 씨도 한국은 탁월한 무인기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며 아직 독자적인 무인 전투기를 개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본과는 정말 대조적인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형 스텔스 기술은 다양한 세부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최근 성과만 살펴본다면 한국형 스텔스의 윤곽은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기능까지 적용된 무인 전투기는 이를 활용해 미래 공중전의 필수 무기 체계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특히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과의 유무인 복합현대는 미래 공중전에서 우위를 차지할 한국의 독자적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찍부터 무인 기술이 혁신 기술의 중심이 될 것을 확신하였고 한국 항공우주 산업은 차세대 전술 체계인 유무인 복합현대를 통해 미래 항공전을
국방부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그리고 국내 방산업체들이 협력하여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성능은 벌써부터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방부는 국방혁신 4.0의 일환으로 기반의 무인 전투체계와 그물망 킬랩 작전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킬랩은 킬체인과 달리 그물망 같은 촘촘한 타격 절차를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미리 교란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 운용 개념입니다. KF-11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가 함께 편대를 이루는 유무인 복합편대는 킬랩의 이상적인 무기체계로 평가되며 이는 차기 군단 무인체계 개발을 위해 고강도 경량 소재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사실상 계획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전자전과 통신 중계 등 다양한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스텔스 능력은 특히 무인 전투기가 전장을 누비기 위해 중요한 부분입니다. 군사부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군은 레이더 탐지하기 어려운 비행체 형성 설계 기술을 보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간 공식 발표와 개발 현황 사이의 간격을 비교해 예측해본다면 현재 무인기 개발은 상당한 수준의 진척이 있었고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기대됩니다. 이를 증명하듯 이미 인터넷에는 실제 기체로 보이는 사진 한 장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가오리 엑스토로 추측되는 이 사진은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군사정보 통해의 보도에 따르면 비공개로 최초 시험 비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개발 중인 대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시제품 생산을 하반기 중으로 끝마치고 KF-21 전투기의 양산형 기체가 나오는 2026년에 무인 편대 비행이 가능한 다양한 핵심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6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인 유무인 복합체계 형성으로 생존성과 작전 성공률 향상을 위해 KF-21 전투기와 함께 기도하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체계적으로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스텔스 유인 전투기와 장거리 순항미사일 개발은 이미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을 갖추기 위해 기술진은 밤낮 없이 집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생존성과 임무 성공률 향상을 위한 스텔스 무인 전투기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최우선 운영 목표는 고위험, 즉 방공망에 접근하거나 침투해 순식간에 목표물을 공격하고 신속히 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텔스 기술과 고속에너지 엔진 기술이 필수적인데요. 군사부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군은 레이더 탐지되기 어려운 비행체 형성 설계 기술을 확보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6년부터 저피탐 무인 항공기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불과 5년 만에 무인기 스텔스 기술을 개발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국군은 레이더 탐지 확률이 적은 저피탐 형상과 전파 흡수 물질을 적용한 모형 비행체를 만들어 레이더 반사 기능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항공기 꼬리날개가 없는 특수 모형을 제작하고 비행시험을 실시해 비행 제어 알고리즘을 검증함으로써 무인항공기의 필수적인 핵심 기술을 완벽히 확보해냈죠. 한국공군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저피탐 비행체 기술 개발 선도를 목표로 하며 기술 고도화와 연구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은 1999년 스텔스 형상 설계 재료 개발 과제를 시작하며 스텔스 무기체계 연구를 본격화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의 성과는 생각보다도 매우 빠르게 나타났죠.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300여 종의 무기 유기 금속계 물질을 사용하여 스텔스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시행착오를 거쳐 레이더 탐지 면적을 반사하는 스텔스 성능을 모두 갖춘 나노 스텔스 신물질을 개발하는 데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ADD는 새로운 레이더 흡수 물질을 개발하면서 각각의 재료 물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여 추가적인 개발과 개량이 가능하도록 기술 확보를 시작했는데요. 이 기술을 받아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21 전투기 실전 배치 후 블록 3부터는 내장형 웨폰 베이를 장착하고 스텔스 절연 재료를 적용하여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변화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한국은 스텔스 기술뿐 아니라 스텔스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카운터 전략도 동시에 마련 중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저피탐 항공기를 포착해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 기술을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해 완료했습니다. 한화시스템이 2019년 초단파 레이더로 소형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해 이후 2년 만에 국방과학연구소가 고출력 고강도 표적 탐지 기술에 의한 스텔스 탐지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스텔스 저피탐 항체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레이더의 출력률을 높여 미세하게 반사하는 전자파 신호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수신 감도를 높여 잡음 속에
섞여있는 세밀한 표적 신호를 잡아내는 고도의 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는 디지털 레이더 체계 설계 기술과 잡음, 미세한 신호를 잡아내는 고성능 고속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해 결국 첨단 레이더 기술을 개발해냅니다. 국산 탐지 기술을 전력화하게 된다면 5세대 스텔스기가 지배할 미래 한반도 상공의 연공 방위 능력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전투기와 가오리 XE가 유무인 복합편대에 직접적으로 운영될 기체입니다. 마지막 시제기까지 모두 비행에 성공한 KF-21 전투기는 양산에 들어갈 것입니다. 국방부의 발언에 따르면 KF-21 블로기에서는 무인기 현대와 KF-21 유인 통제기를 함께 비행하며 다양한 현대를 구성하고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KF-21 전투기는 저피탐 설계를 활용해 생존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첨단 항공전자 기술과 국산 무장까지 탑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유무인 복합편대까지 추가된다면 경쟁 기종과 비교해 생존성 향상은 물론 공격력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KF-21 전투기와 함께 공중임무를 수행하거나 무인기로만 구성된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KF-21 전투기는 물론 다양한 헬기 및 항공기와 함께 운영되는 다양한 유무인 복합편대 구성에 대한 계획과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이는 임무 조건에 따라 유연한 현대의 임무 구성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편대 간의 임무 분산, 지능형 통제 시스템 개발, 자유화된 임무 수행, 전술적 고기동 능력 확보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의 개발이 완료되면 이를 다양한 전투 임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편대 임무와 함께 개별 임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별 임무는 감시 및 정찰 작전, 적의 방공망 무력화, 공중 제약, 그리고 핵심 기체 중심 호위 등의 임무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임무에 더해 유인기와 함께 화력 공세를 하기 위한 준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가오리 X2는 스텔스 전투기 특유의 내부 무장 설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스텔스 무인기와 차별화될 수 있게 광대역 스텔스 형상을 취하는 가오리 X2는 내부 무장창에 고성능 유도, 폭탄과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오리 X2가 핵심적인 전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전장에서도 더욱 핵심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텔스 무인기 고유의 능력으로 중국과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후 은밀하게 적군의 요충지를 타격하고 빠르게 이탈하는 임무 수행으로 아군의 인명피해와 위험을 줄이고 적군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무 수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해내는 스텔스 엔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터보팬 엔진 국산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소형 무인기에 필요한 엔진은 독자적 개발을 완료했고 가오리 X2에 장착할 국산 엔진 역시 테스트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가오리 X2에 탑재할 국산 엔진 개발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항공 엔진의 독자 개발은 국산 군용기의 완성과 운영의 독립을 의미하며 이는 국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자주 국방을 실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순항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단계적 엔진 기술 개발을 통해 18,000파운드 엔진 설계를 완료한다는 계획과 올해 안에 가오리의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생산을 마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그들의 노력과 연구를 통해 차세대 전술 체계를 구축하고 전 세계 항공전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한국산 KF-21 전투기 수출에 있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KF-21 전투기를 통해 유무인 복합편대는 미래 항공전의 핵심 플랫폼으로 급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차세대 전술 체계를 구축하고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인기와 유인기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전투력 강화는 국가안보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는 유무인 복합체계의 핵심 기술에 총 1,025억 원 투자 계획을 승인하며 대한민국의 게임 체인저를 점차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투기 유무인 복합편대를 활용하여 방산강국의 입지를 더욱 단단히 굳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위해 한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은 더욱 필수적이게 되었습니다.